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23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강은 이제 일공단에서 제시된 그 시험범위 이제 목차 중에 이제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제시된 목차 중에 이제 마무리죠. 그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259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조세 정책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등장하는 조세 정책은 그 세금을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그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구냐라는 이제 조세 기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이제 조세 기착 위주로 시험 지문 나오긴 하지만은 가끔가다 지문으로 그 밑에 양가로 2번 보면 이제 조세 기능이라는 것도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세 기능을 정답으로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14회 때인가 한 번인가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기를 구성할 뿐입니다. 이제 조세, 세금이죠. 정부가 부과된 세금을 조세라 그러는데 이 조세의 이제 본원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이제 본원적 기능은 국가라든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살림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본원적 기능이에요. 그거야 뭐 이제 그 정부 입장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세금의 기능은 거기 그 밑에 장가를 1번에 이제 조세 기능 해놓고 그 방가를 1번에 하고 자원 배분 기능하고 2번에 소득 재분배 기능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뭐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 됩니다. 학문적인 그래요.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과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이제 그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 내용이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계되는 조세 기능은 나머지 것들이에요. 집가 안정 기능, 주택 그 공급 조절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것은 이제 본원적 기능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기능인 자원 배분 기능과 소득재 분배 기능이 있고 기타적인 기능들이 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만 목차 위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용 같은 것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 기능과 소득재 분배 기능 요거를 이제 핵심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파생적 기능입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 것은 그 260페이지 보는 이제 조세, 목차는 조세 부과라고 돼 있죠. 그려놓고 오른쪽에 이제 조세 정감이 귀착 이렇게 해놓고 그림이 장황하게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거를 이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하나 그려드린 그림으로 이제 모든 걸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볼까요? 조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조세의 귀착 부분을 해석하시기 위해서는 그 수요 공급에서 공부하셨던 그 가격 탄력성, 즉 탄력성에 대한 논리를 이해해야지 좀 더 어떤 이제 그 교과서상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내지 않고 좀 응용해서 나온 지문이 언급했을 때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탄력성에 대한 응용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 가격 탄력성과 관계되는 이제 여기 응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를 하면서 조세 기착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 탄력성의 응용적인 주제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조세 정책이라는 이제 부동산 정책론으로 목차를 잡아서 별도의 이제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세금은 정부가 부과하죠. 이 정부가 이제 조세를 이제 부과하는데 기본 패턴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제 누구한테 부과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세법이라는 법률상 논리를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한테 부과하냐면은 납세 의무자한테 부과합니다.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정부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자를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 세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 납세 의무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학 시험이 아니고 이제 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에서 세금과 관계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시험은 예를 드는 세금들이 전부 다 부동산 관련되는 세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부동산과 관련되는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여태까지 쭉 보다 보면은 세금이 두 가지가 이제 부과됐어요. 하나는
보유세죠, 보유세. 보유세에 대한 뭐죠? 이제 재산세 위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 위주로 시험 문제가 냅니다. 근데 이제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위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가 사실상 결정이 되고요. 그 경제학적인 논리로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 누구한테 부과한 것인지가 사실상 확정을 시켜놓고 문제를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자, 공급자 둘 중에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어떤 이제 조세 그 전가하고 귀착 부분을 논하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데는 좀 더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정부가 부과된 세금이 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제 그 보유세의 경우에 나타나는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세, 양도소득세 위주로 이제 출제를 합니다.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위주로 출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누가 이제 압세무자가 되냐면은 재산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재산을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걸 논하는 건데,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그럼 납세 의무자는 주택 소유자가 될 거예요. 재산 소유자인 주택 소유자. 근데 이 소유자가 이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에 대해서 본인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준 것이 아니라 직접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이제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조세 전가라는 거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세 전가를 논하려면은 이 집주인한테 부과된 세금인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주택에 부과한 거냐면은 임대주택에 부과한 재산세 구조로 이제 정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납세 의무자가 이제 임대주택에 국한시켜 논하는 거야.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재산세의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면 재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겠어요? 세법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은 파는 사람이 되겠죠. 그 양도인이 되는 거예요. 양도인 또는 매도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그런데 이제 이 재산세, 즉 보유세 구조하고 양도세, 거래세 구조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재산세는 우리가 조세 전가를 논하려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과 매매주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 시장과 매매 시장에서 임대인하고 매도자는 해당되는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한 형식이 되냐면은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한 형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납세 의무자가 정부가 부과된 세금을 본인이 다 부담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본인이 살고 있으면은 그냥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건데 이게 임대 주고 있어. 그러면은 이 납세 의무자가 자기한테 정부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조세를 전가시킵니다. 전가 이렇게 누구한테 전가시키? 조세 전가 개념은 나왔었죠. 조세 전가란 이제 납세 의무자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정부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을 떠넘기는 현상, 이거를 이제 조세 전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소유해가지고 이제 임대를 줬는데 정부가 임대료를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네. 그러면은 임대인은 이제 정부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이거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은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은 임차인에게 전가시킵니다. 다시 이 조세 전가는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이 납세 의무자 부담으로 귀속되지 않고 이것이 다른 경제 주체한테 떠넘기는 현상을 조세 전가, 말 그대로 전가 이런 겁니다. 그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고 그 매도자 있죠? 매도자는 이제 양도인한테 매수인한테 전가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 다른 경제 주체를 조세 귀착과 관련돼서 논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시장에서의 임차인과 매수인은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에서의 수요자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세금을 재산세 구조하고 양도세 구조를 했을 때 결국 납세의무자가 포괄적으로 누가 되냐면은 공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전가받는 다른 경제주체를 수요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한테 부과된 세금이 수요자한테 전가된 세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조세규칙 같은 거 그럼 뭐를 논하는 거냐면은 정부가 이제 부과된 세금은 정부 의도는 이 재산 소유자인 또 판매자인 정부가 이 뭐죠 납세의무자가 당신이 다 부담하라라고 이제 얘기한 거지. 근데 경제적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납세의무자들이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다른 경제주체한테 세금을 일정 부분 떠넘겼잖아. 그럼 다른 경제주체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세금을 정부가 여기서 부과된 납세의무자도 부담하고 전가받은 다른 경제주체도 부담을 하겠지. 결국 뭐죠? 이 두 사람들이 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제주체가 세금을 같이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것이 이제 포인트죠. 같이 부담하는 거야. 근데 조세기착은 같이 부담하는 이제 그 매도인하고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자 중에서 누가 더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더 부담하느냐의 문제.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조세귀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세귀착은 그래서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이 그 해당 당사자들 중에서 누가 더 실질적인 부담이 더 크느냐 이거를 조세귀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문제를 잡았을 때 중요한 것은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 조세 전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세금을 전가시킬 수가 있고 수요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세금을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가 더 실질적으로 부담이 크느냐 이 조세 규착을 내용을 논할 때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아니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것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부터 키워드가 이제 261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2번 해놓고 거기에 그 뭐지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수요와 탄력성과 공급에 따라서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내용을 전개할 때 중요한 핵심 문구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문제를 따지려면은 즉 조세기착 문제 따지려면은 정부가 부과된 세금을 그 납세의무자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경유체가 이제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부과된 조세 있죠? 이 조세 배분입니다. 이 조세를 이제 배분을 하는데 이 조세 배분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누구한테 세금 부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배분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이제 결정, 요것만 써도록 하겠어요. 요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조세 배분은 결과적으로 탄력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구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냐면은 탄력성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수요와 공급을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무슨 탄력성이야?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 문구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이다 보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비탄이고 누가 더 탄인지가 명시를 해줘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이 이제 탄력성이 더 낮을수록 항상 비교치가 나와야 돼요. 더 낮을수록이란 말은 무슨 뜻이다? 더 비탄력적일수록이야. 더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어떻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니까 더 부담하는 거예요. 더 비탄에 빠졌겠지. 그러니까 더 비탄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고 보시고, 그럼 상대적인 탄력성이 더 높을수록, 더 클수록이죠. 클수록이랄까? 더 클수록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더 탄력적일수록이야. 탄력적일수록, 요것도,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이 더 커질수록,
클수록 뭐 한다? 세금을 덜 부담한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더 낮을수록, 더 작을수록 더 많이 부담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책의 여러 가지 내용이 261페이지 중간에 막 상황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방가로 1번원 가지고 그 내용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누가 더 탄이고 누가 더 비탄인지만 명시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와 관계되는 예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보니까 누가 더 탄이고 누가 더 비탄 반드시 명시를 해주는 문구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냐면은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그리고 공급은 탄력적일 때 이렇게 이제 명시해줘요. 그럼 재산세로 해볼까? 이제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탄력적이라면 이렇게 여기 문제 지문에 나오는 조건이야. 그럼 탄력적이라면은 재산세는 정부에서 부과된 재산세는 임차인이 더 부담한다라고 지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O냐 X냐를 이제 판단하는 내용이야. 5개 지문 중에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그럼 상대적으로 더 비탄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그랬죠? 근데 수요는 비탄이고 공급은 탄이야. 누가 더 비탄이다? 비탄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니까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산세는 임대주택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논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서의 수요자가 누구다? 임차인이야. 그래서 재산세는 임차인이 더 부담한다는 요 말은 이제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든지 뭐 같은 지문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생략하고 가격에 대해서 수요의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면 탄력적 재산세는 임차인이 더 부담한다. 이렇게 이것도 OX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지문과 밑에 있는 지문은 같은 내용이야. 위에는 이제 수요, 비탄, 공급, 탄 이렇게 했지만 문구가 상대적으로 나왔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탄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더 비탄인지 확인하면 돼. 누가 더 비탄이냐? 공급이 더 비탄이니까 얘가 더 비탄이잖아.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과정 중에 이제 누가 임대주택 임차인이 더 부담한다? 이 논리도 O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이제 시험 지문으로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합니까? 라고 할 때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비탄이고 누가 더 탄인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명시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비탄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 논리는 이제 거기 방가로 1번에 대해서 이때 설명한 내용들이야.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근데 이제 방가로 2번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이 결국은 납세 의무자하고 다른 경제 주체가 같이 부담한다 그랬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논리가 조세 귀착이다라고 언급했잖아요. 근데 같이 부담하지 않고 일방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탄력성이 이제 가장 이제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논리야. 수요가 이제 수요 공급 가격 탄력성 중에 탄력성이 더 낮을수록 더 비탄 하다가 완전 비탄인 쪽이 있어요. 완전 비탄력죠. 완전 비탄은 가격 탄력성이 0이었었잖아. 완전 비탄인 쪽이 세금을 어떻다? 얘는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비탄이죠. 그래서 세금을 전부 부담해서 완전 비탄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탄 하다가 탄력이 더 크다 탄 하다가 완전 탄력적인 쪽이 주어지거든요. 완전 탄력적인 쪽 하면은 완전 탄이니까 세금을 완전히 피해요. 그래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지문으로 이제 종종 나옵니다. 더 탄력성이 낮다 완전 비탄인 쪽이 전부 부담하고 탄력성이 크다 완전 탄력 쪽은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특히 일방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거든. 이거는 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를 논할 때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좀 이신청 같은 거를 종종 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신청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지문 중에 이런 거야.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논리야. 예를 들어서 수요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부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지문이 나왔었죠. 그럼 이게 O냐 X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O가 돼요. 근데 이게 O인데 이걸 X라고 하신 분이 꽤 됐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면은 그 집주인들이 이런 시험생 중에서 이제 집주인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금은 재산세는 제가 냈는데요. 임차자가 낸 것이 아니라 제가 냈는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냈는데요라는 것은 세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납세 의무자가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논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담세자, 즉 세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냈다는 표현하고는 내가 부담했다는 표현은 다른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본인이 낸 거를 가지고 본인이 부담한 거로 생각하는 논리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세기착은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느냐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구조적으로 따져봤더니 수요가 완전 비탄이라 그랬잖아. 그럼 완전 비탄이 쪽이 완전 비탄에 빠졌으니까 세금을 전부 부담하는 거야. 그럼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누구나 그랬어요? 임차자가 수요자잖아. 재산세는 전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이건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탄력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시장 상황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수요가 완전탄이다.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었어요? 대체재 존재 여부라 그랬어.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대체재 적어서 비탄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수요가 완전 비탄이란 말은 시장 상황이 지금 뭐냐면은 대체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야.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대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차자 입장에서는 이상할 집이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만 존재하고 다른 이상할 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런데 정부에서 재산세가 부과됐어. 그럼 재산세가 부과됐으니까 임대자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부담하면 그렇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정부가 부과된 재산세만큼 100% 그대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임대인이 임차자한테 임대료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임차자가 난 싫어요. 그러면 나가면 되잖아. 다른 집을 이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사할 집이 있다 없다? 이사할 집이 없는 거야. 그걸 뭘로 표현한 거다? 완전 비탄으로 나타낸 거죠. 이렇게. 그럼 대체재 전혀 없으니까 결국 집을 찾으러 돌아다가 임차자가 이 집을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정부가 부과된 재산세가 반영된 임대료 상승분만큼 더 임대료를 달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임대자가 임차자한테 임대료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 재산세를 냈을 거 아니야. 그 세무서 가서 재산세를 낸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구다? 임대인이 되겠지만은 그 재산세를 임대인이 냈을 때의 그 부담자는 누구예요? 결국 임차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자가 누구냐를 논하는 것이지 내가 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수요가 완전 비탄인데 양도소득세는 전부 그럼 매수자가 부담한다 이런 논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매매 시장에서 수요가 완전 비탄이란 말은 그 매수자들이 이사할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집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양도세가 이제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집을 팔아야 돼. 팔려면은 양도세를 내야 된대. 그럼 어떤 생각하겠어요? 안 팔겠지. 안 파는 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가 나와요? 안 판다 그러면은 이 다급한 상황에 누가? 매수자가. 그 매수자가 매도자 만나가지고 정부에서 부과해야 될 양도소득세를 내가 부담할게. 이렇게 논리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양도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매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정부가 이제 조세가 이제 부과됐을 때 임차자가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 임차자가 부담한다는 논리는 그만큼 어떤 일이 발생한다?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임차자가 부담하는 건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사실상 조세 기착에 대한 논리를 보다 보면 두 가지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이 구조야. 이렇게. 요 논리가 그대로 보면 말로는 다 해결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이 납세의무자 일방으로 규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제 주체한테 세금을 떠넘긴다. 이걸 조세 전가라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은 결국 납세의무자도 세금을 부담하지만은 다른 경제주체 세금을 부담한다. 결국 이제 같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지. 근데 같이 부담하는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논리가 뭐다? 조세 귀착이다.
그럼 조세기착을 판단하려면은 이게 정부에 부과된 세금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배분에 대한 논리는 누구한테 세금 부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의 상대적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탄력성의 상대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더 탄이고 누가 더 비탄이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경우든지 탄력성이 더 낮을수록, 즉 비탄일수록 더 많이 부담하고, 그러다 완전 비탄이 되면 전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탄력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덜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 탄이면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 구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문구를 다 만들어요. 그 논리가 261페이지 방가르 1번과 방가르 2번의 기본 설정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은 그냥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방가르 3번에 이게 부동산 쪽에 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조세 부과하고 임대주택 시장 지금 논한 거잖아. 임대주택.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이제 방가로 1번과 2번인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이 상황 설정이 더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대한 설정을 이제 한번 보시고, 거기에 재미난 표현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 논했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방가로 2번에 보면은, 즉 262페이지에 임대주택 시장에서 방가로 2번에 조세 전가와 귀착, 우리 책은 다 기출문제의 내용을 집어넣거든요. 지금 다 똑같은 말들이야, 지금. 같은 말들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5번과 6번도 똑같은 말들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이런 말이 되세요. 이거 해석만 하시면 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이 부과된 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임차자 부담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왜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죠. 탄력성 때문에 그래. 즉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어요. 그러면 임차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많아진 거야? 대체재가 더 많아진 거잖아. 대체재가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수요가 기존보다 더 탄력적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수요가 기존보다 더 탄력적이 되니까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임차자가 부담하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 임대인이 임차자한테 정부가 부과된 세금을 당신이 다 부담하라 해가지고 임대료를 100% 올렸어. 재산세 부과된 만큼 100%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공이 공급됐잖아. 그럼 임차자는 난 공공으로 빠져나갈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임차자가 그러면 임대자 입장에서 임차가 빠져나가 임대수를 얻지 못하니까 I'm sorry 해가지고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임대료 재산세 반영된 임대료를 높여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계속 살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확대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인다. 왜?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임차자 부담을 더 기존보다 줄일 수가 있다. 그 임차자 부담 줄어든다. 임대는 형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논리니까 임차인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거기 동그라미 1, 2, 3, 1, 2, 4, 5, 6번이 다 같은 말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기 양가로 4번에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에 대한 조세 이건 안 보셔도 돼. 요건 요즘에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어색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내진 않고, 뭘로 내냐면 오른쪽 263페이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동산 쪽에 예를 들어서 공부하실 때는 양가로 3번 임대주택 시장과 양가로 5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논하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랑 결국 임대주택 시장의 논리는 같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양도소득세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재미난 현상이 동결효과란 말이 나오죠. 양도소득세하고 조세기착을 연결시켰을 때 동결효과는 단골이야. 그 동결효과에 대한 논리가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면 똑같은 말들이 설명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지, 즉 그림적인 마인드가 이해가 되셔야지 최근에 이 조세기착에 대한 논리가 좀 난이도가 어려운 지문도 등장하고 있어요. 탄력성 문제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해석이 모르면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마지막 파이널 자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난이도 있는 지문도 한번 연습해 볼 예정인데, 그 난이도 있는 지문이라 하더라도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되면 다 풀리다는 거야. 지금부터 요거하고 더불어서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말로 나온 거랑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임대주택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결국 같은 내용이 되는 건데, 수요가 이렇게 돼 있고요. 공급을 원점을 지나볼까요? 이렇게 이게 임대주택 시장 또는 매매 시장이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점이죠.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야. 균형 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뭘 논했었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요 삼각형을 소비자 잉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를 생산자 잉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그냥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언급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을 해드릴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명시해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냥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이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통해서 소비자는 이만큼 만족감, 생산은 이만큼의 만족감을 향유하고 있었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총 잉여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정부가 공급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라서 재산세든 양도세든 전부 다 공급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야.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급자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가격에 거래하기로 협상을 했잖아. 양도세를 했을 때 만약에 1억이라는 금액으로 거래하기로 했다라고 합의가 일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1억이란 금액을 소비자한테 받았을 거 아니야.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임대료도 1억 임대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받았는데, 받을 걸로 합의가 일어났는데,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뭘 때린 거야? 세금을 때려버린 거야. 그럼 세금이 만약에 뭐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억을 받아가지고 임대자는, 그 공급자는 어떻게 돼?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을 내다 보면은 실질적인 가격은 어때요? 실질적인 본인이 수령하는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 요만한 가격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이 거래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때려버린 건데 이 세금이 만약에 뭐 얼마든 했다. 그럼 세금을 고려하면은 공급자들이 받는 실질 가격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만큼인데 생산자 중에 세금을 가져가니까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다. 생산자가 줄어드니까 공급자들 이익이 줄어든 거지. 거래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기분이 언짢은 거야. 그럼 공급자들은 이게 거래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다? 공급을 안 하니까 소비자들한테 이 조세를 전가시키게 됩니다. 임대자는 임차인한테. 그리고 이제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그 조세가 전가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한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이 가격이 하락한 거에 대한 논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세금 부과되기 전보다 당신한테 전가시킬 때니까 거래 금액을 더 높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급자한테 세금이 부과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움직여야 돼.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결국 이 공급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공급이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부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나는 이제 조세를 떠넘겨 가지고 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공급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임대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공급이 줄어들어야지 곡선이 이제 좌측으로 움직여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이 공급이 줄어든다는 요거를 뭐라 그런다? 동결 효과라 그럽니다. 동결 효과 자주 내요. 동결 효과는 그래서 세금 부담 때문에 공급자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급을 자꾸 뒤로 밀어요. 그럼 공급이 이제 감소되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이 모습이 조세를 전가시키게 돼. 그럼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이 그림 가지고 해석해야 돼.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게 세금 때문에 이동한 거죠. 그럼 좌측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 새로운 균형점이 딱 생겼죠. 이 균형점을 이제 P2 가격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가격이 무슨 뜻이냐라고 시험 지문에 언급을 해요. 이 가격이 뭐냐면은 소비자 입장에 보세요. 소비자가 세금 부과 후야. 세금 부과 후에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실제 지불 가격.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그럼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옛날에 세금 부과하기 전에는 요만한 가격으로 서로 거래하기로 합의가 일어났잖아. 그렇죠? 근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전가시켰어요. 전가시키는 모습이 이제 결국 가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높아지려면은 경제학적으로 공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동교롭가야.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부과 후에 세금 부과 전보다 실질적으로 공급자한테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불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논리. 그러면서 이제 그럼 공급자들은 세금을 전가시키다 보니까 그럼 세금 문제 완벽하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수요는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이라는 그래프가 나왔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완전탑, 완전비탄이 아니란 뜻이야. 그 완전탑, 완전비탄이 아니면은 수요자, 공급자들이 같이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여가지고 일정 부분 옛날에 다 부담했던 상황이었는데 공급자가 일정 부분 가격을 높여서 전가를 시켰어, 공급자들이. 그럼 그럼 가격을 받아가지고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고 나서 그럼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요 가격이 무슨 가격이냐면은 세금 부과 후에 공급자야.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수령하는 가격이 됩니다. 세금 부과 후에 실제 수령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옛날에는 이만큼 거래하기로 받았는데 세금 부과 일정 부분 전가시키면 나머지는 본인도 부담해야 되잖아. 본인도 부담하는 금액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수령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각형이 생겨요. 그러면 요 가격과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높아졌고 공급자들이 실제 수령하는 가격은 하락을 했어. 이게 다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사각형이 생겨요. 이 사각형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있었던 것 중에 차지하는 영역이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이 정부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정부한테 귀속돼서 이 소비자, 생산자 잉여 중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받아가지고 나라 살림 운영하는 데 쓴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 정부 입장에서 요 정도 받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어. 왜? 당신들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 행위를 해가지고 잉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라는 차원을 관리를 해줘가지고 보호해줘가지고 당신 이익을 창출했으니까 당신이 가져간 이익 중 일정 부분 우리가 받아가겠다라는 게 요 세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야. 출제들이 요즘에 타겟팅 삼는 것이 요거예요. 요거는 세금 부과 전에는 없었던 부분이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잉여과 생산자 잉여의 영역이었잖아요. 요걸 가지고 장난치는데 요 부분을 뭐라고, 빨간색을 뭐라고 하는 이거를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같은 말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생겼다, 손실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귀한 건데 그 자원을 써가지고 소비자, 생산자라는 이 전체 잉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사회적 비용이 생겼다는 것은 자원이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낭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는 것은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사회적 비용이 생겼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조세 정책을 막 휘두르다 보면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졌을 때 자원이 낭비돼 가지고 심각한 경제 현상으로 왜곡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세금 부과 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잖아. 그 소비자 잉여 중에 요만큼 파란색 영역은 누가? 정부가 이제 가져갔고, 그리고 이 빨간색 영역은 낭비가 돼서 없어진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세금 부과 후에 보면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럼 생산자 잉여도 볼까? 생산자가 이만큼이었는데 그중에서 요만큼은 정부가 나라산 운영에 뺏어갔다 보면 가져갔고, 요거는 없어져 버린 사회적 비용이 돼버렸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만했던 생산자 잉여 중에 세금하고 이분 없어지다 보니까
요만큼이 뭐다? 이게 생산자 잉여가 돼서 옛날보다는 어떻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은 세금 부과 전부 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되고 이 과정을 그대로 시험에 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것은 지금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처음이고 나중에 지문으로 책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거래는 어떻게 됐냐? 거래도 위축이 돼. 동교료가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었잖아. 세금 부과 전에는 요만큼의 거래하게 했는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어떻다? 거래도 감소하게 됩니다. 거래도 위축되고 이렇게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이제 세금 정책을 광폭하게 쓰면은 거래도 위축돼서 시장 전체가 이제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라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논리야.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쭉 모아봤을 때 여태까지 나왔던 거 조세 기능과 관련되는 거 빼고 귀차가 관련되는 거 논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흐름상에서 논했던 요 지문과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적인 마인드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으시면은 사실상 100%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요, 제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에 대한 책에 나온 그림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 그림 가지고 이제 정리해 주시는 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다시 이제 이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세금 부과 전에는 균형가격에서 이만큼의 소비자 생산자가 얻을 걸로 기대돼서 거래하고자 했는데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근데 공급자한테 부과한 거죠. 공급자가 그러면은 거래 금액의 세금을 정부가 부과되면 다 내다 보면은 실질적인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거래를 안 하고자 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한테 세금을 전가시켜야 돼. 전가시킨다는 말은 가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 처음에 세금 부과되기 전보다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는 방법은 결국 전가하는 과정에 가격을 높이는 건 공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걸 전문용어로 동결효과라 그런다. 공급이 준다는 뜻이야. 공급이 준다는 것은 세금이 원인이 세금 때문이다 보니까 곡선 자체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곡선상의 점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를 움직여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여기에 가격이 새로운 가격이 생겼죠. 이 가격은 세금 부과 전보다 세금 부과 후에 소비자들이 전가받은 것만큼 그렇죠? 전가받은 것만큼 소비자 실질 지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죠. 얼만큼 얻다? 전가받은 것만큼. 여기서 부과된 가격 상승이 세금이 부과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가만큼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울기를 갖는 완전타, 완전비탄이 아닌 논리다 보니까 공급자도 세금을 전부 떠넘기지 못하고 일정 써넘기고 남는 것은 본인도 부담해야 돼요. 그럼 옛날보다는 덜 이제 그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좀 줄어들었지만은 어쨌든 전가하고 남는 건 본인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도 세금 부과 전보다 실제로 수령하는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 공급자 부담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요 사각형이 생기죠. 사각형 중에 요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고 요 부분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가 되는 것이고 이 세금에 대해서는 누가 정부한테 귀속이 된다. 그래서 정부가 나라 살림 운영하는 데 쓴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인이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요 사회적 비용이다. 이게 세금 부담하기 전에 없었잖아. 사회적 비용이 생긴다. 즉 사회적 후생손실, 사회적 비용을 했을 때는 이만한 자원을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원들이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낭비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타겟팅을 하면 난이도 센 것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보니까 세금 부과 전보다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는 결국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죠. 그리고 거래도 공급이 줄다 보니까 거래도 감소했고, 이거를 지문으로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 모델이 말로 나온 거하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데, 요걸 난이도를 이제 있는 지문들을 좀 연습하셔야 돼요. 난이도 있는 지문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탄력성에 대해서 좀 꼬아가지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한번 해보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계산과 관계되는 것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를, 즉 소비자 부담액이 얼마고 생산자 부담액이 얼마인지, 이거는 계산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삼아서 별도의 테마를 잡아서 논할 그 심화학습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걸 하든 조세기차의 95% 이상의 내용은 요거 지문과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시면 안 돼.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책의 내용은 사실상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단필 그 책도 뭐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40점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력공단의 목차가 제1편 부동산학의 총론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제2편이 부동산 경제론 수요공급 핵심이었었죠. 3편이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편이 이제 시장의 개념은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 한 40점에 좀 이상이 40점보다 조금 더 나오는 파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5번째가 이제 경제론 2번째 주제와 더불어서 큰 테마가 등장하죠. 8문제짜리가 나오죠. 이게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론에 대한 논리는 우리 이제 기본서상에 봤을 때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은 269페이지부터 이제 목차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론에서도 테마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거는 스킵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내용을 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투자론은 다음 시간에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수기 참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 마인드와 탄력성의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